이 서부 지법 폭력 사태가 어쩌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고 또 불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한국에서도 뭔가 좀 극단적인 세력의 등장이 나타난 거 아닌가. 지금 그 집단이 다수화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성향들이 가령 기독교나 혹은 20대 이대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구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집단을 구구라고 이제 규정하거나 공격할 때, 비판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게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그런 성향을 더 강화시키는 걸 가져올 수도 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도 극우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에 이 극우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횡행하게 됐는지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해오신 분을 한번 모시고 현상이 어떻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사람연구원의 정한울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한울입니다. 네, 워낙에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여론조사를 주로 많이 관심 있어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까지는 계엄과 탄핵 이후에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계엄과 탄핵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많이 이제 담당을 했었고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한국에서 이제 좀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구구라는 어떤 예. 사회적 집단에 대한 조사 연구들을 최근에 많이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네.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네. 물론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서 목도하셨기도 한데, 그 이외에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서 얼마 안 멀어요. 마포대교 네. 바로 건너면 바로 있는 서부지법 폭력 그 난입 사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이 광명천지 저런 일들이 있나? 그런데 그 분들이 대체로 보면 젊은 분들이 많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회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만한 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또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구화에 대한 연구로서의 이 서부 지법 폭력 사태가 어쩌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예. 이 두 가지 점이 굉장히 극단적인 뭔가,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보수 세력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건 한국의 이제 정상적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뭔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고 또 불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한국에서도 뭔가 좀 극단적인 세력의 등장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서부지법 사태가 한국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킨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1기가 끝난 다음에 바이든에 의해서 선거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야, 이거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그렇죠. 같은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해가지고 폭력도 있었고요. 네네. 야, 저게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나,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 전후로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올 초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더 혼돈을 줬던 게 뭐냐면, 예. 갑자기 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40%, 50% 그러니까요. 넘었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게 뭐 그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그 여론조사의 신뢰도, 진정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칼럼 이런 데서 좀 썼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조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조사들을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프로파간다 조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목적을 뭔가 그러겠죠. 실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과학적 도구가 아니라, 민심을 파악하는 과학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뭔가 실현하는 프로파간다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그런 현상도 있었던 거죠. 이제 보수층이 자신이 지지했던 세력이 또 한 번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뭔가 정치적 위기에 이제 봉착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의 보통 그런
정치적으로 약자가 된 그룹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예.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결부가 되면서 나타났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우려를 낳았던 게 이런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고 계엄 같은 사태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막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든지 또 일부 조사에서는 특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런 조사들이 나오면서 예.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엘리트 그룹이나 정당 차원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유권자들 차원에서도 극우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회적 집단이 형성이 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극우 정치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들이 나타났고 소위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극우화가 이제 한국도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이 그런 주로 우려를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진단이,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거나 위험스러운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예. 지금 한국의 어떤 시민들 사회 내에서 정말 극우적인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런 그룹이 안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된 거냐, 꼭 그 정도는 아니다. 좀 과한 진단이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래로부터의 극우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까지는 그런 극우 세력과 거리를 뒀던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극우적인 어떤 집회에 어떤 참여를 한다든지 네. 그걸 옹호한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시민 사회 내에서 극우에 대한 어떤 수요보다는 예. 상층부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흐름을 억제해야 될 제도권 정당이 오히려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 이제 주목하면서 이건 위로부터의 극우화다. 이런 입장들이 크게 좀 이렇게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당내 역학관계, 예를 들면 당내 경선을 할 경우에 그 극우로 분류되는 그 세력이 입당을 꽤 많이 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력 대통령 후보마저도 그 집회에 가서 그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 목사의 블레싱을 받는다든가 거기서 머리를 조아든다든가 기존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정치적인 이해와 아래로부터의 극우화가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나타나는 광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도권 정치권에서의 정당의 구분도 이제 극우 정당이 기존의 보수 정당이 변화하던 아니면 새로 아래로부터의 극우 분위기에서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든 간에 극우 정당의 존립의 근거가 아래든 위로든 생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아래로부터의 극우화에 대한 요구는 사실은 생각보다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다. 위기라고 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이 마련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어떤 대응과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실제 이상으로 과대 이제 하게 이제 인식하는 것도. 근데 정치인들은 또 그거를 굉장히 과하게 그 받아들이고 그걸 또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게 증폭되는 면이 있는 거네요. 그죠?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위 말해서 무슨 자기 예언적 실현이라는 그 말도 있듯이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기대나 또 이제 과도한 어떤 우려가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되면 사실은 또 그 경향으로 이제 가는 있죠. 맞습니다. 이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냉철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어떤 극우의 정체성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사실은 이렇게 뚜렷한 정치 세력화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사회가 대응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뭔가 사회적 노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너무 과도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위기감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뭔가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나 이런 노력들을 약화시키는 경향들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실제로 그 극우라든지 이런 쪽에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떻게 보면 여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군요. 사회적으로 구구의 존재감을 인정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 이런 걸 굉장히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우리가 있겠네요. 이렇게 대단하구나, 네. 힘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과대한 이제 결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실은 아직은 또 그렇게 완전히 극우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그런 경향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그러겠네요. 어떤 특정 집단을 굉장히 극우화된 집단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예. 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우려나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고 있는 정확하게 편이거든요. 그 경향이라든지 그 정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유럽에 프랑스라든가 혹은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구 정당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연정을 통해서 정권에도 참여한다는 뉴스 보도를 저도 많이 전달해드렸고 많이 들었는데 한국 사회의 이 구구와 유럽이나 해외의 구구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해외에서 이제 극우 거기는 오랫동안 이제 이 문제가 사회 문제나 그렇죠. 국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많은 연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지금 극우를 어떻게 정의하거나 예.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좀 뭔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보죠. 지금 표에 보시면 왼쪽 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서도 극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예. 서구의 이제 그런 이론이나 측정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예. 이런 연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최근 올해 사이에 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체로 공통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파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진보 보수의 틀로 보면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생각과 이제 상관관계가 높죠. 예. 그건 이제 저희 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극단적 우파라고 할 때는 극단성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소위 말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예. 이제 그런 태도와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지금 민주주의는 대체로 공화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엘리트와 어떤 민주주의 대중정치의 어떤 혼합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델로 생각하는데 예. 그런 극우 집단의 이제 특징들은 뭐냐면 거기서 엘리트나 제도의 어떤 에 대한 불신, 강한 불신에 근거를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이걸 나누면서 혼합하고 뭔가 절충하고 뭔가 대표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두 집단을 이제 어떤 적대적인 이분법적인 구도로 나누면서 엘리트나 제도 대신에 뭔가 그 인민 대중의 어떤 그 의사결정 여기에 이제 그 무게를 싣는 이런 경향들이 극단화되면 사실은 그런 공화주의적인 어떤 제도나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절차 이거를 부정하고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를 이제 수용하게 되는 이런 태도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반엘리트주의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민 중심주의 여기다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대의제도 다원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부로 나가는 이런 걸 통칭해서 이제 극우적인 어떤 특성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예. 그런 걸 이제 측정하는 어떤 지표로서 대체로 한 7개에서 14문항 정도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그 기준이 되는. 네. 예. 그게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독립된 문항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엘리트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기존의 어떤 제도를 얼마나 신뢰하거나 존중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엘리트 대신에 뭔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다수 대중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게 더 우선이라든지 뭐 이런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회에 이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획일적인 뭔가 이제 통일된 시각을 갖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권위주의와 다원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엘리트에 대한 반감을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아니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인민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문항들로 한 7개에서 14개 문항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걸 이제 한국에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참 미스테리더라고요. 극우 하면은 약간 우잖아요. 그래도 우라는 게 이제 정치 이분법으로 보면 진보보단 보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시장 자유, 그리고 사실 빈자들은 시장의 자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야, 저 사람들이 왜 보수 그것도 보수의 극단적인 극우에 가서 붙어 있지? 원래대로 하면 노동자 어떻게 자본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피해보고 착취당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좌측에 가서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인데 한국 사회도 보면요. 광화문에 이제 모이신들 보면 모이신 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보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분들이 저기 가서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게 이제 한국의 이제 선거연구에서 소위 말하는 계급 배반 투표, 예, 계급적으로 보면 하층이 좀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고 그래야죠. 상층부가 이제 좀 보수 정당을 네. 지지하는 게 전통적인 계급 투표의 논리인데 예, 한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저소득층이 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영향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정 지표가 문제다, 뭐 이런 다양한 논쟁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핵심의 원인은 한국은 사실 연령 효과가 개입이 되는 거죠. 아 노년층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저소득층이라는 게 사실은 노년층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많아요. 예.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노인층이 사실은 계급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하층 계급인데 정치적으로는 어떤 뭐 냉전주의나 그런 어떤 성장주의 뭐 이런 보수적인 어떤 태도들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집단이기 하긴 또 때문에 우리의 노년층이 같이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게 북한에 대한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매우 큰 혐오를 공유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 연령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몰라 지금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지 이런 공감대가 네. 그분들끼리 있는데 마침 그분들이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 한국의 노년층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경제적인 거 가지고 자신의 이념적인 성향이 형성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정치적이거나 과거에 이제 역사적인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보수성을 이제 체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급적인 요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작동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예. 계급 배반 투표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한국의 그 노인 세대의 보수성에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근데 또 하고 한 가지 있죠. 궁금한 건요. 지금 60대들도 굉장히 많이 보수화되고 네. 또 그분들 중에 상당 뭐 어느 정도 숫자들이 그 극우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60대라는 게 80년대에 어떤 민주화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세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70년대의 학번들이 솔직히 박정희 정권이라든지 전두환 정권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했던 세대들인데 물론 이제 개인 차이는 있지만 세대로 부분해. 근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연령대가 지금 극보수화되고 또 극우화되고 있는 세대와 또 겹치잖아요.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세대 효과에 대한 이제 이론이 경쟁하는 이론이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소위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보수화된다는 어쩔 수 없다. 에이징 효과. 에이징 효과. 네, 그러니까 연령 효과라고 그러는데 예. 나이 들면서 보수화되는 이런 이론이 있고 그 에이징의 절차를 못 밟는 몇몇 사람들은 철이 없는 건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철이 없다라기보다는 반대 이론이 뭐냐면 예. 젊었을 때 정치적 태도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 가졌던 그 태도가 예. 평생을 간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코호트 이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이징이 나이 들면서 보수화되는 거라면 예. 코호트라는 건 안 변한다. 자신들이 젊었을 때 그 성향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코호트 효과.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지금 이런 탄핵이나 이런 것처럼 막 정치적 쇼크가 오면 변한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특정 연령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전 사회적으로 같이 이동하는 그런 기간 효과. 이러한 세 가지가 이제 소위 말해서 나이대에 이제 주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가 있어요. 박사님, 제가 볼 땐 극은 극으로 통한다. 어. 예를 들면 그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네. 만인이 다 젊었을 때 완전히 극좌적인 그렇죠. 예, 예. 사회 운동을 했잖아요. 네. 노동 운동 포함해서 학생 운동 포함해서 서울대 들어가서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졸업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완전히 극우적인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거나 그런 세력과 연계하려는 그런 모습을.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7, 80년대 완전히 극좌적인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극은 극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좌인 극우든 조직을 관리하고 뭐 이런 행태들이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거는 새로운 경쟁 가설로 좀 추후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런 유력 가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특히 이제 정치적인 그 정치 시장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그 정치적 기회 구조가 어디서 형성되느냐. 예. 그러니까 그 기회를 따라가는 사실은 기회주의적 요소가 그런 어떤 성향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예. 근데 어쨌든 한국의 극우라는 게 최근 들어서 보면 아까 서부지법 그 사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에서의 극우란 최근에서만 놓고 보면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구분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들이 아까 몇 가지 이제 차원에 대한 객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극우를 이제 분류를 해놨다면 예. 저희 연구의 이제 차별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극우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집단이 얼마나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접근법이 좀 객관적인 지표 중심뿐만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지표들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당신의 이념상을 진보 보수가 아닌 좌우로 본다면 너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정체성으로 측정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저희 연구의 굉장히 차별점이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스스로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사회 집단으로서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극우화의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는 게 이제 저희 문제의식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제 극우를 측정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해외 연구를 참조하지 않고 그냥 저희 차원에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문항을 이제 소위 말해서 디자인하고 이제 그 고안을 한 건데 당신의 이념 성향을 좌우로 평가한다면 진보 보수의 기존의 진보 보수의 틀이 아니라 좌우의 틀로 본다면 또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고 5그룹을 준 거죠. 극좌, 온건좌파, 중도, 온건우파, 그리고 극우. 예. 이렇게 5그룹 중 당신은 어디에 속하냐 이걸 질문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인들 유권자들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이제 극우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부터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그 이념 위치도 진보 보수가 아니라 좌우로 평가를 해달라고 한 거죠. 예. 똑같이 그 5그룹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가 이제 아직은 이제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렇게 이제 5그룹으로 이제 그 조사를 최근에 올해만 들어서도 한 4-5차례 반복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저 끝에 보시면 이제 강한 그 소위 말해서 극우라고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이 적을 때는 한 2%, 많으면 한 6% 정도 네. 전체 인구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은 스스로를 극우로 이제 분류하는 그 집단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아직은 극소수다. 그래 강한 좌포보다는 훨씬 많군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강한 우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지금 사회에서 서부지법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우려했던 그런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극우라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뭔가 매료돼 있거나 뭔가 그걸 선호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발견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존의 이제 좌우가 아니라 기존의 진보 보수들로 보면 기존의 이제 진보 보수를 뭐 5점이나 혹은 이제 0에서 10점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까 좌우 결과 이때에 비해서 우파라고 분류되는 그 규모나 좌파로 분류되는 그 규모에 비해서 진보나 보수로 분류되는 그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좌우의 개념을 사람들이 더 꺼리고 있다는 거죠. 진보 보수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자리 잡아서 그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뭔가 꺼려지는 게 없는데 좌파로 분류하건 혹은 우파로 분류되는 것은
그러니까 중도로 분류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진보 보수로 측정할 때 비해서 좌우로 측정할 때 중도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이 이제 분류가 되는 건 뭐냐면 진보 보수의 개념보다 좌우의 개념이 훨씬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선호하지 않는 꺼려지는 그런 분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스스로 극우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소규모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우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게 그 정당한테 좋지가 않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현재 정당들을 아까 말했던 좌우의 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보는 건 한 43%에서 많은 때 한 47%,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보수 정당으로 안 그렇죠? 보고 극우로 본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고도 볼 텐데 만약 보수로 물어봤으면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 이렇게 극우 정당이라고 물어보니까 40%가 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극우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47%막 과반에 육박할 정도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와 종합을 해보면 스스로를 극우라고 대답하는 건 굉장히 꺼리고 있고 선호하지 않고, 예. 근데 대신에 지금의 유력 정당, 특히 보수 정당들이 굉장히 극우화돼 있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확산돼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면 아래로부터의 극우화의 어떤 요구가 확산돼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위로부터의 극우화가 상당히 진전됐구나, 그것에 대한 이제 우려가 지금 유권자들 사이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 극우화를 억제하는 힘이 여론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왼쪽 그림이 국민의힘을 어떤 위치로 보느냐. 그러면 강한 좌파라고 보는 집단, 온건한 좌파라고 보는 집단, 중도라고 보는 집단, 온건 우파라고 보는 집단, 예. 그리고 극우로 보는 집단, 이렇게 이제 5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집단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 점수를 매긴 걸 보면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극자나 극우로 이제 보는 사람들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가 0에서 10점 중에서 1점대에 그치거든요. 예. 굉장히 낮은 거죠. 예. 싫어하는 거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도나 중도 우파라고 볼 때 호감도가 4점대, 거의 5점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도나 혹은 온건 우파로서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지만 극우나 극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극우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과반에 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를 그렇게 극우라고 볼수록 호감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극우라고 본다고 보는 사람들에서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면 앞으로 극우라는 어떤 그런 행태가 늘어날수록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예상할 수가 그러겠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의 의사결정자들은 훨씬 더 극우적인 그렇죠. 입장을 더 많이 수용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보는 사람들일수록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작동한다는 걸 알면, 그러니까 앞으로 또 선거가 또 있을 텐데 이런 게 작동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중도나 온건 우파 쪽에 포지셔닝을 하는 게. 그런데 그 당원들은 네. 저런 일반 국민들하고 좀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네. 어차피 당내의 지지를 받아야 예. 지금 뭐 대통령 후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국회의원 경선 과정이라든지 당 대표를 뽑는다든지 이게 다 당원들 위주로 돼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국민 참여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야, 저 당을 극우라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다. 중도다 혹은 보수다 이렇게 평가하는 되게 좋다. 그런데 그 당원들의 결정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투 스테이지 경쟁 이론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당들이 상당히 이제 폭넓은 지지층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예.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지역적인 뭐 균열이나 이런 게 심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그래도 그 지지층을 보면 사실은
소위 말해서는 주된 지지층 민주당 같은 경우 진보층 말고도 상당히 이제 많은 그렇죠. 진보층도 이제 예. 지지자들에 포함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든가 그렇죠. 도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성향에 관계없이 대체로 뭐 나는 그죠? 그렇죠. 민주당 지지다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호남의 좀 보수층도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훨씬 넓었던 거죠. 예. 반대로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지지 기반이 넓었을 때를 보면 보수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와 특히 이제 진보의 일부까지도 이제 그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가졌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예선전하고 본선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었던 거죠. 없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보기엔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정치적 양극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지지층들이 뭐냐면 그 정당의 지지층들이 대체로 이제 같은 성향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재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리솔팅이라고 이제 학계 용어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전체 규모가 바뀌진 않지만 진보와 중도 보수의 뭐 규모가 바뀐 건 아니지만 그 정당의 지지층이 포괄하는 범위가 예전에는 좀 상당히 이제 폭넓은 예, 지금 협소해졌다는 거죠.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동질적인 집중화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령 민주당은 진보 쪽, 국민의힘은 훨씬 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강한 보수성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그 포괄하는 범위가 좁혀진 거죠. 네. 좌냐 우냐로 스펙트럼을 나눠 보면 극우라는 게 저 끝에 있고 극좌도 끝에 있고 나머지가 이제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또 중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중도 보수당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사실 저 상대당은 매우 극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딱 치고 나가니까 실제로 오히려 더 국힘당을 극우 정당화한 결과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예. 이건 반대로 이제 민주당 쪽을 이제 이념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호감도 점수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은 중도 민주당으로 볼 때 호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가장 높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은 온건 우파로 볼 때 호감도가 높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저번 대선 때 캠페인이 예.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포지셔닝을 한 게 예. 사실은 이런 여론의 지형을 반영한 거. 예. 라고 그냥 한 게 생각이 아니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중도 온건한 좌파보다는 예. 온건한 우파로 보일 때 예. 그리고 중도로 보일 때 훨씬 더 호감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네. 지금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보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도 제일 피해야 되는 건 저 민주당을 극자로 볼 때 호감도 점수가 1점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작적으로 가기보다는 예. 저런 중도나 온건 우파 쪽으로 지금 가주는 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감도를 높이는데 지금 그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네. 그래프죠. 그래서 최근에 뭐 박사님께서는 조금 관심이 덜 있을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에 이 주시장 저희는 이제 여의도에 있고 주시장을 많이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제 개편을 할 때 그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측면에서도 예를 민주당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이건 부자 감세인데 그러면서 조세 형평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그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저 대부분 서민들이 많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저 뜻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한 정치인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조금 부자 감세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자본시장을 좀 튼실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은 굉장히 또 지지를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뭐 어떤 사안이라기보다는 저걸 보니까 이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도 보수당이거나 진보라 하더라도 굉장히 연한 그렇죠. 예. 진보 당일 때 호감을 느낀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번 대통령 선거 때 포지셔닝과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뭐 그런 어떤 상법 개정이나 그런 그렇죠.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 좀 진보적이거나 좌파 쪽에서는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탁탁치 않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근데 대통령이 지금 큰 인기를 가지고 또 밀어붙이니까 예. 사실은 그 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지금 여론의 구조를 놓고 보면 예. 그런 변화가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기반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요. 훨씬 좋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 저걸 잘 봐야 되는데 예.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우리는 뭐 진보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런 강경 발언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잘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예. 이미 정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저건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극우 세력들이 정말 숫자에 관련 없이 강하게 결집하거나 또 그게 조직화됐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정체성 얘기를 예.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사실은 사회에는 다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갈등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그 사회를 좌우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오래 구조적이고 장기화된 갈등으로 전환되는 게 뭐냐면 예. 사실은 그 갈등을 담지하는 행위자 그룹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그러니까 그런 집단 정체성을 가진 사회 집단으로 굳건해질 때 굉장히 이제 강한 이제 갈등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되고 예. 그걸 이제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그 사회 균열이라고 클리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클리비지라고 하지 않고 예. 가령 유럽에서는 그런 종교 균열, 예. 과거에 이제 뭐 근대화와 뭐 전근대 균열,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 균열 같은 예.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 영남 굉장히 큰 사이즈의 집단들이 형성돼 있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돼 있고 그게 상대 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지역주의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선거 때 나오는 그림을 보면 전혀 안 사라질 것 이쪽은 같은데. 빨갛고 이쪽은 파랗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 보면 예. 그거는 결국은 그걸 담지하는 그 갈등을 담지하는 집단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극우 집단도 이게 장기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되려면 그 극우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기에 결집돼 있는 집단이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굉장히 강하게 결집돼 있을 때 그게 하나의 사회 균열 구조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한국은 그렇게 봤을 때 좀 강한 사회 균열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역 균열이 있었고 어쨌든 진보 보수의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균열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세대 균열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예. 돼 있는 건데 이념이 기존의 어떤 진보 보수 차원이 아니라 예. 이런 극우나 극자나 이런 좌우의 어떤 균열로까지 되려면 그걸 담지하는 이제 사회 집단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예.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강한 결집도를 가진 이런 어떤 집단으로까지 나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그 한번 정체성 측면에서 그분가 누군가 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네. 저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는 원체성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체 봤을 때 한 2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기 예. 때문에 기존의 어떤 사회 집단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소위 말하는 보수성이 강한 집단 이제 그런 집단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 지금 70대 이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게 대구 경북 지역 예. 그리고 세대에서는 20대 남자 저것도 특이하죠. 예. 예. 근데 그 집단 내에서 극우의 비율을 보면 예. 많아도 한 지금 70대에서는 한 15% 정도가 극우라고 분류가 되고 의미 있는 숫자죠. 15%라는 게. 그런데 이제 20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7% 20대 남자에서 한 7% 예. 대구 경북에서 7% 예. 물론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높긴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 극우라는 집단이 그 집단 전체를 대표하거나 들진 않다. 자주지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기독교도 거고. 7%네요. 예. 야 희한하네. 대구 경북 이대남 기독교 다 7%네.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데 근데 교회에서 사이즈를 보면 예.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대부분이죠. 높고. 예. 많죠. 그러니까 예. 동네에 작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내에서는 예. 극우적이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고 아 근데 불교도가 8%예요. 그러니까 불교도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노인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 한국의 불교의 어떤 불교도들의 어떤 그 저걸 보면 예.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저 불교도가 높은 거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편중 효과 이런 게 반영돼 있을 것 같다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노년층 그렇죠. 예. 여기 어떻게 보면 교집합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좀 보수성이 강한 집단이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좀 보수성이 강한 어떤 집단에 편제돼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극우는 다 개신교 쪽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네. 없네요. 저 표로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불교도하고 기독교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무슨 집회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 집회를 기독교 가면 십자가 교파들이- 많거든요. 네, 하니까 네. 근데 그걸 무리하게 전체로 일반하는 걸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030 남자들도 막 극우라고 이제 무리하게 일반하는 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가장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집단을 이제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다 보면 그런 정체성이 강화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 실현적 예언,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작동하는 게 사실은 그런 사회적 집단 간 갈등 과정에서 예. 싸움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 정체성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게 이제 현실화되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작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령 기독교나 혹은 20대 이대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극우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집단에 대한 어떤 집단을 극우라고 이제 규정하거나 공격할 때, 비판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게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그런 성향을 더 강화시키는 그렇군요. 그걸 가져올 수도 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예.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지표로서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특징을 보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 보수에서 보수적인 태도들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혹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리고 시장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그런 어떤 성장을 중시하고 이런 경향들은 이제 우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아까 왼쪽 그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서구에서 이제 극우 지표들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본 건데 그 우파 권위주의 지수, 우파 포퓰리즘 지수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 극우를 측정할 때 쓰는 지수들을 가지고 우리도 해보면 실제로 스스로를 강한 우파나 이제 극단적 우파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도 극우라고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훨씬 그 안티페미니즘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집단이 다수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성향들이 그 기존에 이제 연구들에서 나왔던 그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극우가 늘어나면 저런 성향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그 반대하고 뭐 이런 성향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한국에서 극우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나타났던 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과 탄핵 과정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제 계엄과 탄핵 과정을 보면 실제 이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탄핵 결과에 대해서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4%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판결을 승복하느냐고 할 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승복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도 이게 정당한 의사표현이니까 선처해야 된다라는 게 68% 예. 극우 집단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서부지법 사태 계엄 탄핵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극단적이고 문재인 소위 말해서 지금 주류적 생각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예.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놓고 보면 한국에서 극우라고 얘기를 할 때 예.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고 계엄과 서부지법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극우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겠네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이제 하나
발견했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건 사실은 외국과 이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역사 인식과 가짜 뉴스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죠. 예.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가령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극단적 우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동의한다라는 비율이 71%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에 대해서?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거 그거 잘한 거다. 동의한다라는 게 7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갈리는 지점이 뭐냐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들이 무장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 했을 때 사실은 좌파 중도까지는 대체로 이제 그 정당했다. 자위권에 대해서 그렇죠. 인정해야 된다. 정당했다라고 65에서 80%가 이제 좌파나 중도파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런데 우파에서는 44% 그리고 강한 극단적 우파에서는 76%가 그거 정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표는 사실은 한국적 구구를 파악하는 이제 지표가 되겠죠. 앞으로. 예. 그러니까 5.16 권위주의적인 어떤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저항했던 광주와 시민들의 어떤 무장 저항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한국에서는 구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 이제 발견이 됐던 건 요번 계엄의 명분이 됐던 선관위의 부정선거론에 소위 말해서 중국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보면 스스로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입장에 동의해요. 동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들이 강했잖아요. 그러면 계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를 하려면 사실은 그 정도 강도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부정선거라는 거죠. 그렇죠. 정당화돼야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는데, 그걸 찾은 게 제가 보기엔 지금 중국에서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에 개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건 정당했고,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선관위에 중국 간첩이 침투해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다른 세력들에서는 뭐 69에서 80%, 89%가 이제 인정을 안 하는데, 우파에서는 56%, 58%, 극우 세력의 그 집단에서는 77%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2대남이라고 표상돼요. 근데 2대남만 있는 건 아니고요. 3대남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 2대남, 3대남들이 보수화되고 또 그중에 일부는 극우, 뭐 비율이 많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요번 그 극우화 그 보고서 쓰고 이후에 이제 발표나 다니면서 많이 이제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예. 지금 2030 극우화론이라는 게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는 꼭 언론이나 이런 데서뿐만이 아니라 학계, 아까 얘기했던 그 학계 중에서 극우화를 객관적인 지표로 이제 측정했던 그룹들의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 젊은 세대 남자들에서 그 극우적 성향이 다른 세대보다는 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70대 이상이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보수성이 강했던 이런 집단들이 그런 극우적 성향이 강하지만, 그 이외의 집단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 남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건 맞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 이제 지금 프레임이 생긴 게, 그러니까 저 서부지법 사태에 이제 구속자들을 구성을 보니까 2030 젊은 남자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탄핵 찬성 집회에는 그 소위 말해서 응원봉 문화 얘기를 하면서 2030 젊은 여성들이 많죠. 네. 예. 거기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2030 여성은 탄핵 찬성, 하물며 개딸이라고 불러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화되어 있는 분들도 대부분 여자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2030 남자는 이제 탄핵 반대, 그래서 연결해서 얘네들은 극우, 이 집단은 극우, 이렇게 이런 프레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판단을 뒷받침했던 게 뭐냐면, 서부지법 구속자 이 집단의 구성비를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많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체 그룹들이 사실은 젊은
남성들의 어떤 참여를 굉장히 이제 홍보를 많이 했죠. 네. 홍보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이제 동원을 많이 한 거죠. 예. 이용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가령 저런 서부지법 집회 참석자들은 사실 거기에 관여되고 특히 이제 구속까지 된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집단의 구성비를 가지고 전체 그 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게 저거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예. 저게 오른쪽 그림의 왼쪽 저게 뭐냐면 탄핵 소추안을 위한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 집회 이제 그 세대별 구성비예요. 그러면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인데 네. 탄핵 찬성 집회를 보면 확실히 2030 남자들의 참여가 적고 2030 여성들의 참여가 많다는 게 수치적으로 그러네요. 나타나죠. 예.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 다시 말해서 그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서부지법 집회 이제 구성비를 똑같은 이제 통신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 저 집회에서도 사실은 2030 남자보다 2030 여자가 조금은 더 많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수치 보면 2030 남자가 6.1, 9.4 그리고 서부지법 집회에 참여했던 2030 여성들이 8.1, 10.6 오히려 합하면 2030 여성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잡혀간 게 다 남자들이 잡혀갔군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구속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에 반대하는 이제 그 집회였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사법 처리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2대남, 3대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끝까지 남아서 폭력까지 휘둘렀던 사람들이 2대남이 많았던 거지. 가령 윤석열 구속에 대한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거가 2030 남자가 더 많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소수 집단을 가지고 이제 일반화를 하면 지금 탄핵 찬성 집회를 보느냐, 탄핵 반대 집회를 보느냐, 상당히 2030 남자의 참여가 상당히 이제 상반된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걸 일반화해버리면 일반화해서 2030 남자들은 탄핵에 반대했고 그래서 999 2030 여자는 탄핵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탄핵 찬성파고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구분이 사실은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든 언론이나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젠더 간 그러니까 그 양성 간에 굉장히 큰 그죠? 뭐라고 할까요? 타협할 수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다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네. 서부지법에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2030 남자들의 특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이 대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기존 언론이나 또 일부 유튜버들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의 이 보도 행태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조회수라든지 시청률에 거의 목숨을 걸고 네, 하는 네. 일이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비상계엄을 일으킨 전 대통령도 일부 유튜브에 심취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듯이 우리가 어떤 방송 매체라든지 또 디지털 콘텐츠를 주로 하는 유튜브들을 대할 때 참 조심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뭐 그걸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저희들도 유튜브를 하지만 좀 객관적으로 이런 면 저런 면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힘든 현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한국사람연구원의 정한울 원장님이 아주 이게 표본이 얼마나 됐었죠? 이 조사할 때? 지금 각 조사는 전국 뭐 성인 남녀 1,000명에서 1,500명 되는 조사들이었고 그게 지금 한 4차례 이제 네 번이나 하신 거니까. 4-5번 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한 4-5천 명의 상당히 의미 있는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신 결과 우리 사회의 극우의 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2대남들은 다 극우고 다 보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반대고 또 어떤 밑으로부터의 이 극우
굉장히 크게 세력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 조금 다른 것 같다. 오히려 세력화의 측면에서는 위로부터 그 위라는 게 이제 뭐 좋은 의미의 위가 아니라 정치 세력들 예. 기존의 정당들의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정당들의 극우화가 오히려 더 빨리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성비에 따른 어떤 이념 성향에 다른 게 다소간 보이지만 그것이 전체 연령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은 결코 아닌 것 같아서 그걸 다루는 또 언론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걸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려하는 바대로 그렇죠. 갈 가능성이 네. 많다라는 거를 연구 결과로 이렇게 가져오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